오늘 뭘 먼저 좀 다루고 할 거냐면 객체지향 언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고요. 객체지향 개발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는 학문적으로 보면 두 가지 속성을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스크립트 태그 쓰고 아니 인덱스로 가라. 아예. 네, 주석으로 역슬래시 2개. 첫 번째로 만족해야 되는 속성은 대체 가능성이라는 거예요. 대체 가능성. 두 번째로는 엔터 치고 내적 일관성이라는 거예요. 혹은 내적 동질성이라고도 부릅니다. 어떤 언어가 이걸 만족하는 장치를 갖고 있어야지만 객체지향 언어가 될 수가 있어요. 아, 난 객체지향적으로 개발했어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학술적으로 보면 이 두 가지 성질을 반드시 만족할 수 있는 어떤 장치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장치를 달성하는 방법은 언어마다 다 메커니즘이 틀려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의 프로토타입도 이걸 만족하느냐고 물어보면 이걸 만족하거든요. 프로토타입 체인은 이 두 가지 속성을 만족하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는 객체지향 언어로서의 기본적인 학술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언어는 다른 방식으로 이걸 만족시킵니다. 그럼 대체 가능성은 일반적으로 폴리모피즘이라고 알려져 있는 뭐죠? 하위형은 상위형을 대신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확장된 형은 확장되기 전 형을 대체할 수 있다. 이걸 그대로 표현해보죠. 엔터. 콘스트 페어런트 대문자 P 클래스 중괄호 엔터. 필요 없고 바디 필요 없어. 밑에다 콘스트 차일드 대문자 클래스 익스텐드 페어런트 EX 천천히 해. 중괄호. 자, 이렇게 되면요 자식이 말 그대로 부모를 확장해서 만들었죠. 상속이라는 표현은 사실상도 잘못됐고요. 만약에 우리가 상속이라는 표현을 쓰려면 영어에서도 양키 애들이 바보가 아닌데 익스텐즈라는 키워드 대신에 인허리트라는 키워드를 썼겠죠. 그래서 원래 확장한 게 맞는 뜻이에요. 실제로도 상속받은 게 아니라 유산을 물려받은 게 아니라 원본에 대해서 어떤 확장 기능을 더 구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확장이 원래 맞는 말이고요. 자, 그래서 이걸 보면요 자식은 부모를 확장했으니까 대체 가능성이라는 원래 정의에 따라서 자식은 부모를 대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엔터 치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const a는 new child 천천히. 자, 우리가 콘솔 로그에다가 엔터 콘솔 로그 A 띄고 인스턴스 오브 괄호 안에서 띄어야지. 인스턴스 오브 페어런트라고 쳐도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 코드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 대체 가능성을 의미해요. 하위형이 확장형이 추상형 혹은 확장되기 전형을 대체할 수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 코드가 뭘 의미하고 있냐면 차일드는 페어런트를 대신할 수 있어 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의 대체 가능성입니다. 이 대체 가능성은 폴리모피즘이라고 부르고 폴리모피즘은 원래부터 확장된 형이 확장되기 전 형을 대체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이 구조는 한 단계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몇 단계를 확장해도 그 윗단계는 다 대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먼저 이걸 만족하는 장치가 있어야 돼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걸 어떻게 만족하고 있을까요? 프로토타입 체인에 의해서 언더 프로토가 기록되어 있는 객체 간의 체인으로 그 체인을 다 조사해서 그 중에 한 놈이라도 걸리면 인스턴스 오브가 성립하는 걸로 이걸 만족시키고 있어요. 다른 언어는 다른 방식으로 만족시킵니다. 어쨌든 만족하고 있는 거죠. 대체 가능성은. 그럼 내적 동질성은 이제 알아볼 건데 내적 동질성은 이거보다는 좀 더 어려워요. 대체 가능성보다는 좀 더 어려운데 페어런트 아내를 확장해 볼게요. 중괄호에 엔터 치고 자, 여기 액션이라는 메소드를 만들겠습니다. 액션 괄호 중괄호 콘솔 로그 페어런트 그 다음에 차일드도 확장해서 엔터 치고 복사해와. 페어런트라고 문자를 리턴해야지. 여긴 차일드라고 하고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게 잘 표현이 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형이 없기 때문에. 근데 대체 가능성을 만족하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A.
액션을 하면 괄호 하면 뭐가 찍힐까요? 차일드가 찍히겠죠. 차일드가 찍히겠죠. 차일드 인스턴스니까 차일드가 찍히는 게 되게 당연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쵸? 이걸로는 대체 가능성을 다 체험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더 확장해서 볼게요. 여기에다가 엔터 치고 더 위에다가 엔터 치고 랩 WRAP 괄호 열고 중괄호 하고 괄호 중괄호 곱하기 필요 없고 엔터 디스점 액션 괄호 자 많다. 액션 대신에 랩으로 고치면요 뭐가 나올까요? 이거를 명쾌하게 대답하실 수 있어요? 뭐가 나오는지? 페어런트 안에 있는 액션을 호출했으니까 페어런트가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난 차일드의 자식이니까 차일드가 나오는 건가요? 어렵죠. 이게 어려우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왜 어렵냐면 객체지향의 기본 원리인 내적 동질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래요. 당연히 결과는 차일드가 나옵니다. 차일드가 나오는데 일단 프로타입 체인의 과정을 생각해보면 랩은 차일드의 프로토 체인은 없으니까 타입의 체인을 타고 올라가서 여기 있는 랩을 호출하겠죠. 하지만 원래 컨텍스트가 가르치는 객체 자체는 차일드니까 변하지 않아서 얘 액션을 호출하게 되면 이 액션이 호출되기 때문에 차일드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프로타입의 체인의 입장에서 설명한 거고 그건 그런 설명인 거고 내적 동질성이라는 건 뭐냐면 아무리 확장되기 전의 객체들의 메소드나 다른 객체의 메소드 이 계층상에 있는 메소드를 호출해도 나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본질은 차일드로 시작했기 때문에 나를 페어런트로 보려고 해도 난 여전히 차일드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메소드의 혼동에서 부모도 액션이 있고 나도 액션이 있지만 나는 원래 차일드였으니까 내 걸 고를 거야. 내게 우선시돼. 난 원래 차일드였으니까. 내적 동질성이라는 건 뭔다? 태생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격을 얘기해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템플릿 메소드가 성립하는 거란 말이에요. 안 그랬으면 템플릿 메소드의 훅이 성립할 수가 없겠죠. 이 두 가지 성질, 내적 동질성과 대체 가능성, 이 코드로 설명할 수 있단 말이죠. 이 두 가지가 객체지향의 학술적인 정의고 이걸 언어가 어떤 방식으로든 지원을 해야 돼요. 프로타입 체인이 됐든 자바 스타일의 이 컨텍스트 바인딩이 됐든 뭐가 됐든 아무튼 무조건 지원해야 되거든요. 이 두 가지가 지원되지 않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객체지향 기법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자바스크립트는 프로타입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성립시키고 있죠 지금. 성립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고 그거의 응용인 디자인 패턴을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언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언어가 어떤 방식으로든 함수형이든 뭐든 스칼라든 상관없고 저 두 개만 만족시키면 무조건 객체지향적으로 짤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제가 여러 번 얘기하게 되는 대체 가능성과 내적 일관성에 대한 얘기예요. 돌아갈게요. 오늘의 수업으로. 좋잖아. 메신저. 네가 스크롤이 넘어가서 못 본 거구나.
자, 오늘 두 번째 시간 할 거예요. 오늘은 뭐 하는 날이냐면 디자인 패턴이 무엇을 노리는지, 왜 그런 식으로 사고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깔려있는 철학을 워밍업 삼아서 보면서 느껴보는 시간으로 구체적인 패턴 하나하나를 살펴보기보다는 패턴 한 서너 개를 가지고서 디자인 패턴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감각을 익혀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자, 일단 디자인 패턴이라는 건 누가 만들어 놓은 패턴 집이니까 카테고리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세 가지 패턴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걸로 많이 교육해보면 교육이 안 돼요. 느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어려운 구분은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하시면 되고요. 익숙해진 다음에 우리는 보다 객체지향의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생각해보죠. 객체지향의 기본적인 원리는 캡슐화, 다양성, 변화율, 역할 모델, 객체관계 등등 여러 가지 설계 원리들이 동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건 격리를 통한 역할 모델의 구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디자인 패턴 역할 모델의 기준으로 좀 더 분리해서 어떤 식으로 무슨 역할을 분리하기 위해 무슨 패턴을 쓰는지라는 관점으로 오늘 진행해 볼 거예요. 자, 60년 역사상 프로그램 세계에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원칙이자 현상은 딱 하나라고 했죠. 모든 코드는 변한다. 모든 코드는 변한다. 왜 변하느냐? 왜 변하는지 생각해보면요. 비즈니스가 변화했거나 어제까지는 우산 팔고 있었는데 오늘부터는 필통 파는 거죠. 연관 라이브러리 변화. jQuery 1.0 쓰고 있었는데 리액트 쓰라고 그러면 변하는 거죠. 또 리액트 이번에 또 새로 나와가지고 훅 걸라고 그러면 훅 걸어야 되고 훅 가는 거죠. 호스트 측의 변화. 아니 어제까지는 잘 쓰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크롬 70이 나오면 다 안 돼?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 외부적인 요인, 내부적인 요인을 포함해서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가장 흔한 요소가 우리 통제권 바깥에 있다는 얘기죠. 개발자 통제권 바깥에 있는 게 가장 흔한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이 바뀌는 이유는 우리가 우아하게 리팩토링을 했기 때문에 공부를 더 잘해가지고 알고리즘을 발견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태반 프로그램 변화하는 이유는 우리 손 바깥에 있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프로그램이란 건 원래 프로그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인 거지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외부 요소의 목표가 바뀔 때마다 프로그램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제어문 기반으로 알고리즘을 짜면 뭘 하나 건드려도 그 코드 전체에 대한 전체 테스트를 다시 해봐야 되는 거죠. 겁나니까. 제가 150수짜리 함수를 짰는데 함수의 47번째 줄의 변수 이름을 A에서 B로 바꾸는 것만으로 이 함수를 참조하고 있는 전체 5만 줄을 다 테스트해봐야 된다는 거야. 겁나니까. 그렇죠? 그래서 코드를 건드리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크리티컬해요. 단위 테스트고 무슨 테스트고 상관없고 코드를 건드리지 않는 게 장땡이라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코드를 안 건드리는데 프로그램이 변하지? 그럴 리는 없겠죠. 그러면 뭐다? 남은 건? 코드를 격리해서 건드리는 영역을 잘라가지고 고기만 건드리게끔 만드는 게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알고리즘이 변화한 부분만 수정하고 나머지는 파일체 안 건드리고 싶어 라는 게 바로 저희의 바람이란 말이에요. 이거 건들면 5만 줄을 다 그 파일들을 돌아가면서 건드려야 되는 게 아니라 딱 그 파일만 건들면 나머지는 회귀 테스트 안 해도 안심할 수 있어 라는 코드를 짜고 싶은 게 우리의 목표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 꿈 같은 일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시도를 합니다. 이제부터 저희도 시도해보죠.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하는 거. 자, if else는 이런 식으로 생겼죠. 그래서 각각의 if else에 케이스가 들어가고 저 케이스가 아까 말했던 환경의 변화, 비즈니스의 변화 등등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여기서 처음부터 말씀드리지만 저 if는요 영원히 제거할 수 없어요. 왜일까요? 저 if의 케이스가 필요했기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저 if를 제거하실 수 없어요. 왜? 환율이 올랐을 땐 어떻게 해줘? 주식이 매각되면 어떻게 해줘? 뭐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영원히 저 if를 절대로 제거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if가 없는 코드 따위는 존재할 수 없다. 근데 어떻게 if를 제거하지? 가 바로 우리의 테마예요. 여러분들이 코드를 잘 짠다는 얘기는 if를 어떻게든 제거해야 되는데 제거되지 않는 if를 어떻게 제거하지? 이게 바로 우리 테마예요. 전체 코드 전체의 테마입니다. if를 쓰면 안 좋은 점은 뭘까요? 더 정확하게는 코드의 케이스가 하드 코딩돼 있으면 무조건 코드를 건드릴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 동네는 전멸인 거예요. 다시 다 테스트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코드를 안 건드리고 어떻게 if를 조종하지? 이 간단한 주제가 아키텍처 이하 모든 디자인 패턴의 원형적인 목표이기도 해요. 그래서 얘를 첫 번째로 시도하는 게 이거죠. 내부 코드를 일단 함수로 분리하면 케이스와 케이스에 대한 처리를 분리할 수 있죠. 그렇죠? 케이스는 이 얘네들이 관리하고 이 껍데기 코드가 관리하고 케이스에 대한 처리는 함수가 처리할 거 아니에요. 이것만 해도 역할은 좀 나눠졌잖아요. 케이스별 처리만 바꾸고 싶을 때는 이 함수 case2.js만 바꾸면 되잖아요. 여기 안 건드리고. 아까보다 나아졌잖아요. 그렇죠? case2.js만 건드리면 된단 말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케이스와 케이스 처리기를 분리하겠다라는 걸 떠올리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첫 번째 경우는 경우의 수 자체가 분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방금까지는 케이스가 3개였는데 케이스가 4개로 늘어요.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쪽 코드를 다시 세이브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 앞으로 세이브는 자바스크립트의 세이브는 자바의 컴파일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컴파일 언어 써보신 분은 알겠지만 오늘 컴파일 됐다고 내일 컴파일 되지 않습니다. 얘는 여러분들 이거 세이브 하시는 순간 서비스에서 얘가 돌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든 테스트를 하기 전에는 이미 건드렸단 말이에요. 여기 노란 부분을 건드렸잖아요. 그래서 if 문을 짠 애들은 경우의 수가 증가될 때마다 코드를 다시 다 테스트해야 되는 문제에 봉착하게 돼요. 두 번째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케이스 1과 케이스 2의 공통적인 로직을 발견하기 때문에 다시 공통 부분의 함수를 다시 빼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이거는 어디에 집중한 거다? 함수 간의 공통 부분을 찾아낸 거죠. 처리 쪽에서 다시 공통 부분을 찾아낸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함수라고 띄워놓으니까 되게 비현실적이란 말이에요. 왜? 처리를 하는데 처리는 로직이지만 로직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냐면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존재할 거 아니에요? 여기에는 안 보이지만 얘네들이 의존하는 데이터가 같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상황을 뭘로 볼 수 있냐면 자, 얘네들은 함수 하나하나 우리 이 절차적 지향 프로그램이 절차가 아니라 프로시저 오리엔티드 프로그램인데 번역을 잘못해가지고 절차적 지향이라고 번역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프로시저는 함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프로시저 지향으로 지금 우리 프로그램을 짜고 있잖아요. 어떤 로직이 있으면 프로시저를 나눠주고 프로시저의 공통 로직이 있으면 또다시 프로시저를 나눠주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프로시저 지향 프로그램이란 말이에요. 여기 SIF가 프로시저가 아니라 로직을 프로시저로 바꾸려고 그러는 이 시도가 바로 절차 지향이라고 알려져 있는 프로시저 지향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프로시저 지향을 하면 꼭 발생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데이터 쉐어의 문제란 말이에요. 데이터 쉐어를 그대로 표현해보죠. 이렇게 나눠진다는 얘기는 케이스 1과 케이스 2에 공통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데이터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그래서 케이스 1은 이 데이터와 이 데이터를 사용하고 케이스 2는 이 데이터와 이 데이터를 다루고 있으니까 이 데이터를 다루는 이 부분, 이 커먼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꾸고 나면 이렇게 의존성이 바뀌어요. 그래서 케이스 2는 오직 얘만 바라보고 케이스 1은 얘만 바라보고 저 데이터는 얘가 똑같은 함수니까 얘를 바라보는 식으로 해서 각각 바라보는 데이터를 바꿔준 거잖아요. 여러분 절차적으로 진행하면 이렇게 돼요. 중복도 사라지고 각각의 역할로 나눠졌네? 프로시저 지향도 괜찮은 것 같은데? 생각이 들겠지만 이 그림 자체가 굉장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겨가면서 큰 위화감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얘입니다. 제가 왜 문제인 거죠? 커먼을 여러 군데서 쓰고 그 커먼이 그 데이터를 계속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커먼을 고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데이터가 파생되는 여파가 점점 의존성이 저 화살표 하나 붙일 때마다 저 데이터를 건드리는 게 굉장히 겁난다는 거예요. 이제는 아까보다 더 못한 게 커먼을 건드리면 여기를 다 봐야 돼요. 이제는. 상황이 좋아진 것 같지만 더 안 좋아진 거란 말이에요. 점점 더 안 좋아집니다. 계속 안 좋아져요. 이게 바로 절차 지향 프로그램을 하면 안 되는 이유예요. 프로시저 지향 프로그램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상태에 대한 의존성이 점점 강해지기 때문에 복잡하면 복잡해질수록 프로시저를 나누면 나눌수록 더욱더 원본 데이터의 수정이 불가능해져요. 겁나니까. 근데 우리의 본질은 데이터가 변하는 거잖아요. 프로그램 계속 변하니까. 그래서 절차 지향적으로 만들면 지금까지는 모양이 이쁘지만 여기에 뭐가 하나 더 추가되거나 새로운 데이터의 변화가 생기면 코드를 다시 짜게 돼요.
여러분들이 맨날 야근한 이유인 거죠. 욕하면서. 기획재 새끼가 왜 이걸 요구사항을 바꿨어? 마감 일주일 남았는데 왜 바꿨어? 바꾸든 말든 잘못 짰으니까 다시 짜게 되는 거겠죠. 실은 개발자의 잘못인 거예요. 인정하기 싫으시겠지만 그 변화를 수용할 수 없게끔 어딘가는 절차지향적으로 데이터 바인딩이 많이 되게 짰으니까 데이터의 구조나 목표가 조금만 바뀌어도 프로그램 전체를 다시 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게 안 변한다는 가정하에서 얘가 예쁜 거죠. 예. 그래서 절차지향적으로 짜면 일반적으로 개발팀하고 기획팀하고 무지막지하게 싸우고 고객의 요구사항도 잘 안 들어주려고 그러고 변화가 생기면 손배를 떼려고 그러고 나중에는 대부분 법률 문제로 빠져요. 제가 개발사잖아요. 수많은 개발사를 봅니다. 실제로. 그건 껍데기만 함수형이지 껍데기만 객체지향형이지 사실은 내부가 절차지향적인 프로그램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객체지향이 나온 거예요. 어떻게? 프로시저가 가리키는 데이터를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는 거야? 은닉하고 캡슐화한 동작으로 노출해야지. 왜? 데이터를 쉐어하는 게 이 모든 거의 악몽이구나. 아예 원천적으로 데이터를 쉐어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겠어. 이게 바로 객체지향입니다. 절차지향에서 문제가 되는 건 절차가 아니라 절차들이 쉐어하고 있는 데이터였단 말이죠. 데이터를 절차랑 강력하게 바인딩하고 남한테 안 보여주고 표준화된 메시지로만 통신해서 협력하는 모델로 바꿔버려야지. 그러면 데이터에 대한 서로 간의 의존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부분적으로 격리를 시킬 수 있을 거야. 이게 객체지향의 출발점인 거예요. 절차지향이 너무 일반인이 이걸 조직화해서 재편성하기가 어려운 거죠.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들의 머리는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데니스 리치를 비롯해서 유닉스 만든 놈, 리눅스 유지보수하고 그 인간들, 사이코 같은 새끼들 다 C로 만든단 말이에요. 윈도우 32 다 C로 만들어. 이 미친 인간들은 다 만든단 말이에요. 그쵸? 걔네들은 이거를 재조직화하고 다음번 윈도우 낼 때 이거 다 다시 만들어도 할 만한 거야. 걔네들은. 인간의 머리가 아닌 거죠. 걔네들은. 걔네들은 재조직을 다 하는데 별로 부담이 없는 거야. 근데 저도 처음에 컴퓨터 배울 때는 절차지향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짜는 게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그냥 머리를 이렇게 쓰는 게 어렵지 않았던 거야. 그러면 규모가 작아서 그랬다고? 유닉스하고 리눅스도 이렇게 만드니까? 윈32도 이렇게 만들고 미친놈들이. 그렇죠? 그래서 어떤 방법론이 좋다 나쁘다는요. 우리가 얼마나 멍청한가에 달려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아무 방법론이나 씁니다. 예. 걔네들은 어차피 머리가 컴퓨터라서 아무 방법론에 써도 잘 짜요. 걔네들은. 프로그램의 이 개발 방법론이나 이런 것들은 점점 어디를 향하고 있다? 우민들을 향하고 있는 거죠. 더 멍청해도 짤 수 있어. 넌 이 방법만 쓰면 너도 훌륭한 개발자야. 이 규칙만 따르면 너도 아키텍처가 끝내줘. 뭐 이런 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원래 공학의 지향점이 그거예요. 소프트웨어 공학의 지향점이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우민들은 절차지향적으로 이러한 복잡성에 노출되면 금방 망가지는데 어떻게 하면 이러한 노출성에 계속 노출돼도 우리는 잘 짜고 이 로직을 격리시켜서 안정적으로 잘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선배들이 많이 해놓은 게 객체지향 프로그래밍론이니 그래봤자 이것도 막 70년대 다 이론 정립되고 그랬던 거잖아요. 비아네 스트롭이 막 지금은 뭔지도 모르는 벨 연구소에서 어쨌든 다 옛날 얘기란 말이에요. 우린 지금 그것도 못 따라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프로시저 지향 프로그램에서 문제가 데이터의 의존성이 강해지는 걸 사람의 머리로 해소하기가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절차 지향 프로그램을 지향하는 게 아니라 까놓고 얘기하면 프로시저 지향 프로그램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머리로는 안 돼. 이런 거죠. 예. 참고로 객체지향을 짰든 뭐가 됐든 노이만 머신은 어차피 다 절차지향으로 바꿔요. 서브루틴을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컴퓨터는 해결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걸 못 짜는 것뿐이죠. 여러분들 인간이 프로그램 하려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좀 있으면 AI가 프로그램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잘해놔야 돼요. 몇 년 안 남았습니다. 끝물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보면 두 가지 문제들이 있었죠. 처리 부분에서의 공통점을 발견하고 변화점이 일어났을 때 프로시저를 처리해야 되는 문제. 또 한 가지 문제는 아예 경우의 수 자체가 더 생기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OOP에서 제시하는 도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상속위임. 상속위임. 아까 커먼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생각해보면 커먼을 상속받은 두 개의 케이스 1과 케이스 2를 만들라는 거죠. 공통 부분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상속위임을 사용합니다. 상속위임을 사용하고요. 똑같은 문제는 상속위임으로도 풀 수 있고 소유위임으로도 풀 수 있습니다. 소유위임이란 건 뭐냐면
커먼이 케이스 1을 소유하거나 또 다른 커먼이 케이스 2를 소유하는 방식으로 지가 할 일 한 다음에 나머지는 나머지한테 맡기는 방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오히려 아까 프로시저 샘플 코드는 소유 위임에 가까운 코드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는요. 프로시저 기반으로 풀 수도 있고 객체 지향으로 풀 수도 있고 소유로도 풀 수 있고 상소로도 풀 수 있어요. 경우에 맞게 잘 사용하는 것만 중요한 거지 어떠한 방법으로만 풀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풀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머리 좋으면 그냥 변수 이름을 다 A0부터 A147로 때리면 된단 말이에요. 머리가 좋으면. 그죠? 그냥 전열 변수 배열 A 하나에다가 원소 2000개 떨어놓고 그냥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머리가 좋으면. 와스비나 이런 어셈블리 계열이나 LLVM 계열의 컴파일러 언어들은 전체 여러분들이 짠 코드의 모든 메모리 공간을 하나의 바이트 어레이로 바꿔가지고 밀어넣는단 말이에요. 실제로 와스비 JS에 연동되는 방식도 똑같아요. C 컴파일을 LLVM으로 돌려가지고 전체 변수 공간을 하나의 바이트 어레이로 잡아가지고 밀어 넣어준단 말이죠. 걔네 코드는 다 그 바이트 코드를 쓰는 걸로 돼 있고. 그 이제 머리가 좋은 거의 문제가 아니라 기계는 그렇게 하지만 사람이 하려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머리를 전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프로시저도 있는 거고 상속위임도 있는 거고 소유위임도 있는 거고. 그럼 우리는 우리 머리가 시원해지거나 우리 머리가 정복할 수 있는 케이스에 따른 선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택하는 기준들을 얘기해 준 거죠. 일단 소유위임을 하면 무조건 분리된 객체끼리 통신하는 통신망을 확립해야 돼요. 아까 커먼이 처리하고 케이스 1이 그냥 처리하면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커먼이 처리해서 중간에 계란 품물을 만들어서 그 뒤에 놈이 와가지고 이거를 계란말이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얘네들은 어떤 통신한 거죠? 내가 계란 품물을 여기 대접에다 놓을 테니까 넌 대접에 있는 걸로 계란말이를 만들어. 이런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소유 모델에서는 반드시 독립되어 있는 객체 간의 약속이 필요합니다. 통신 약속이 필요해요. 객체망을 구성한다고 그래요. 그에 비해서 상속 위임은 어떤 개념이냐면 나는 너를 알지 라는 개념이에요. 나는 너를 알지. 정확하게는 확장된 쪽이 부모 쪽을 아는 거거든요. 원본을. 왜냐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이 자식을 모르니까. 그러면 내 부모는 이런 걸 갖고 있지. 우리 엄마는 맨날 30장 서랍에 있는 세 번째에다가 돈을 놔. 이걸 끄집어서 쓰는 거죠. 나쁜 비유지만 어쨌든 그런 비유예요. 그래서 상속 위임에서는 약속을 하는 게 아니라 약속이 확정돼 있어요. 이미 걔를 확장할 때 내부의 사정을 다 아는 거죠. 그러면 객체 간 내부 사정을 다 안다. 그러면 통신을 따로 약속하지 않고 훨씬 더 안전하게 통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서로 아는 상태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죠? 남의 집 가서 돈 훔치는 것보다는 엄마 장롱에서 돈 훔치는 게 더 빠르단 말이에요. 쉽고 안전해. 뭐 이런 계속 나쁜 일. 선택의 문제입니다. 선택의 문제. 예. 대신에 제가 은행 가서 대출을 받으려고 그래. 훔치지 않고. 그러려면 은행에 수많은 서류들 제출하고 은행의 프로토콜 통과해야 제가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소유는 그런 귀찮음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경우에 상속을 하고 어떤 경우에 소유를 할까는 각각 상황에 맞춰서 달라집니다. 어쨌든 저희가 소유와 상속을 쓰는 이유는 케이스에 대응하기 위해서와 각 케이스에 대한 처리를 확장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디자인 패턴은요. 디자인 패턴은 소유 위임을 위주로 설명합니다. 따라서 디자인 패턴을 사용하면 아까 프로시저로 따지면 커먼하고 케이스 1, 케이스 2를 만드는 건 피할 수 없겠죠. 근데 소유 위임을 사용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커먼과 케이스 1 사이, 커먼과 케이스 2 사이, 혹은 케이스 1과 케이스 2 사이에 여러 가지 프로토콜도 다 정의해줘야 되는 부속물이 엄청 따라온단 말이에요. 엄청 따라옵니다. 그래서 디자인 패턴을 쓰면 귀찮아지는 부분은 실제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 사이에 통신하는 층을 엄청 구현해야 되기 때문에 열나 귀찮은 거예요. 부속물이 많이 생기는 건 그냥 클래스가 많이 생긴 게 아니라 통신, 객체 간 통신의 프로토콜들을 다 만들어줘야 되는 게 되게 귀찮다는 거죠. 귀찮아도 얘를 통해서 더 넓게 더 남끼리 통신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상속 위임은 아까 말한 대로 엄마 장롱을 뒤질 수 있는 정도의 지식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안전해, 폐쇄적이야. 하지만 무한히 모르는 사람들과 돈을 나눌 수는 없을 거예요. 완전 생판 남하고 얘기를 하는 유일한 방법은 은행이 우리한테 대출을 해주는 것처럼 표준화되어 있는 은행 대출 서류를 누구에게나 뒤밀고 얘네들과 통신하면 누구에게나 대출할 수 있게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연결해야 되는 대상이 넓으면 넓을수록 소유 위임이 훨씬 더 유리해집니다. 그렇겠죠? 어디까지가 넓은 걸까요? 일반적으로
계속 넓혀가는 게 개발자 입장에서는 좋지는 않지만 처음부터 소유 위임으로 해서 복잡한 프로토콜들을 다 정의한다면 여러분들의 코드는 깃허브에 올려서 디스트리뷰트 받을 때도 원칙이 다 있을 테고 코드의 버전 올릴 때도 원칙이 다 있다고 생각하면 많은 개발자들하고 소통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룰만 가지고 여러분들의 코드를 관리한다면 아무도 여기 기여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 거랑 되게 비슷한 개념인 거죠. 소유 위임이라는 건 너는 남이고 나는 나야. 근데 우리 둘이 대화하려면 이런 프로토콜을 정의할 거야. 이렇게 번잡한 짓을 해야 돼? 그냥 내가 알아서 하면 될 것 같은데? 규모의 차이라는 거야. 그 뻥이라고 알려져 있는 아프리카 속담 있죠?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여럿이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는 그거인 거죠. 예. 여기 가면 느리게 간단 말이야. 하지만 멀리 넓게 퍼뜨릴 수 있다. 코드를. 예. 뭐를?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케이스의 확장 혹은 처리기의 확장을 더 멀리 넓게 퍼뜨릴 수 있지만 처리 속도는 낮아지고 더 많은 부하를 걸 수도 있겠죠. 여기는 그 반대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한 게 알고리즘 기본 이론을 알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이해하시겠지만 뭐다? 속도와 메모리는 바꿀 수 있다. 속도와 메모리는 바꿀 수 있다. 우리가 사인 함수를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느리겠죠. 그럼 사인 함수를 이론적으로 가장 빠르게 계산하는 방법은 뭐예요? 미리 계산된 모른 라리안에 대응하는 테이블을 갖고 있는 거네요. 메모리 연산 바꿀 수 있잖아요. 그렇죠? 메모리 연산 바꿀 수 있잖아요. 얘는 바로 해시 테이블 조회해서 바로바로 나올 거 아니야. 사인 계산도 안 하고. 이것만 봐도 벌써 메모리하고 속도는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얘는 속도나 효율이 좋아지고요. 얘는 메모리를 더 많이 쓰게 돼요. 자동으로. 이 알고리즘 원리들이 다 이 선배들이라고 뭐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온 개념들이 아니죠. 원래 개념들이 확장되는 거기 때문에 비슷한 성질을 갖습니다. 그럼 얘네들은 더 많은 경우의 수를 처리할 수 있는 범용적인 솔루션으로서의 패턴을 제안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디자인 패턴을 도입하는 시기는 언제냐? 내가 나만의 블로그를 만들었어를 할 거야? 아니면 수많은 플러그인을 담을 수 있는 CMS 시스템을 만들 거야? 라는 분기점이라고 보면 되겠죠. 토이 프로젝트를 갖고 놀아보면 자기의 기술셋 몇 개만 딱 들어가 있는 어떤 제한된 뭔가를 만든단 말이에요. 이때는 아무거나 쓰시든 뭘 쓰시든 별로 상관없습니다. 근데 걔가 확장이 어떻게 될 건지 얼마나 더 많은 가능성을 갖게 할 건지를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기초 뼈대는 이렇게 만들고 플러그인 부분은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개발자 말로 떠들어 봤답니다. 코드를 얘기하죠. 깃허브이라는 클래스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깃허브는 실제로 JSON-P 프로토콜을 통해서 크로스 도메인을 넘어서 저희한테 데이터를 주는 일반적인 프로토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Auth 인증한 다음에 전용으로 쓸 수 있는 API는 OAuth 인증해서 써야 되지만 JSON-P로는 일반적으로 공개되어 있는 모든 레포지토리의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API를 공개하고 있어요. 사이트 가면 있습니다. 이거에 따르면 api.github.repository에 여러분들의 아이디와 레포지토리를 넣고 컨텐츠라는 요 URL을 베이스로 이 URL에다가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 소스 파일을 저기다 추가적으로 기술해서 JSON-P 형식으로 스크립트 만들어 스크립트 SLC로 갖고 오고 있죠. JSON-P로 받으면 받아져요. 그 코드가 받아집니다. 데이터가. 그거 가지고 이제 실험할 건데 제가 이제 베이스에 대한 걸 만들었죠. 그래서 처음에 ID 레포지토리를 받으면 문자열로 URL 베이스를 만들어내고 있죠. 컨스트럭트에서. 두 번째, 로드 절차를 보면 로드 절차는 크게 말해서 뭐다? 스크립트 태그를 만들고 스크립트 태그에다가 src로 JSON-P URL을 넣어주고 그럼 JSON-P가 뭘 호출하겠어요? 콜백 함수 호출하겠죠? 콜백 함수가 호출돼서 거기에서 값을 끄집어내는 행위까지. 그러니까 로드 함수가 하는 일이죠. 예. 그럼 콜백 함수는 전역 변수를 오염시켜야 되는데 전역 변수 오염하게 시키기 싫으니까 깃허브이라는 클래스의 서브 키만 오염시키는 걸로 해보죠. 그렇죠? 이미 깃허브이라는 클래스 만들어졌으니까 여기 서브 키로 콜백을 만들었다 지웠다 하는 걸로 해보죠. 근데 매번 콜백을 호출할 때마다 고유한 값이 호출돼야 되니까 안 그러면 로드를 여러 번 때렸을 때 다 겹쳐버리겠죠. 그래서 여기 id 밑값 0을 제가 설정해 놓고 로드를 때릴 때마다 특수한 id 값을 하나씩 증가시켜서 쓰고 있죠. 그래서 콜백 함수를 보면 github.id 뿔뿔을 콜백에다 넣어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id를. 이 id 문자열 보시면 콜백이랑 문자열 뒤에 고유한 id 값이 계속 들어갈 거 아니에요. 0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증가하니까 로드할 때마다. 그럼 요 이름을 id라고 봤을 때 github이라는 클래스의 서브키로 요 id를 넣어주고 그럼 이 전역 변수가 생겨났잖아요. github.callback3, github.callback2 이런 거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실질적인 뒤처리 함수를 넣어준 거죠. 뒤처리 함수를 넣어줍니다. 이 뒤처리 함수는 언제 제거된다? 로딩이 완료되면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제거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로 하는 일이 자기 자신을 제거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하는 일은 이 스크립트 태그를 만들어가지고 갖고 놀고 있는데 로딩이 완료되면 스크립트 태그 필요 없으니까 그 스크립트 태그 지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뒷정리하는 거죠. 쓸데없는 콜백 함수도 지우고 스크립트 태그도 지워주고 다 썼으니까 로딩 완료된 시점에 이 두 개는 수명을 다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실제적인 처리는 갖고 온 컨텐츠는 여기 있거든요. 제이슨 받아보면 제이슨에 데이터란 키 있고 그 안에 컨텐츠란 키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를 실제 처리할 언더로드 함수한테 넘겨주고 뒷정리가 끝나는 거죠. 그렇죠? 언더로드 함수는 지금은 스로우 던지고 있어요. 그렇죠? 언더로드 함수는 지금 스로우 던지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죠? 벌써 눈치채셨겠지만 상속받아서 언더로드를 오버라이드 할 생각인 거죠. 끄덕거리시는 인구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저번 수업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일반화된 작동, 언더로드로 호출해 컨텐츠를 잘 끄집어내서 이렇게 됐고 실제로 로드하는 절차는 도큐먼트 크리에이트 엘리멘트 셀렉트 해가지고 헤드에 집어넣어주면 되고 src에다가 베이스 URL에다가 원하는 리소스 받아온 거 패스를 받아온 거를 베이스 URL에 더해가지고 넣어주면 되는 거죠. 제이슨 필드 동작하는 거죠. 이거 실제로 동작하는 코드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부분들이 잘 안 보이실 텐데 이미지 로더는 GitHub이라는 걸 상속받아 가지고 언더로드만 구상해주면 잘 작동하겠죠. 예, 잘 작동할 겁니다. 그럼 쟤는 이미지 처리를 하려고 들겠죠. 저기서 GitHub에서는요 텍스트는 텍스트로 리턴되고 JSONP에서 이렇게 요청했는데 걔가 블랍이면 베이스 64를 구워서 줍니다. 문자열로. 자, 여기까지가 골격이 되는 기본적인 클래스예요. 상속을 통해서 위임하는 거죠. 자, 코드를 살펴볼까요? 아까 커먼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로직입니다. 내가 이미지를 로딩하든 텍스트를 로딩하든 뭘 로딩하든 어떤 케이스가 됐든 간에 이 로직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변하는 부분은 어디죠? 여기인 거죠. 여기가 바로 위임되는 부분인 거죠. 이게 바로 if 케이스별로 바뀌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근데 이걸 누구한테 위임했다? 얘한테 위임한단 말이에요. 서브 클래스한테. 내적 동질성을 이용해서 서브 클래스한테. 그쵸? 내가 내 거를 스로우 할 것 같지만 내 건 스로우 하지 않고 얘는 훅 역할만 하지 오버라이드 되어 있는 실제 자식 걸 호출할 거니까 내적 동질성에 의해서 저렇게 해서 위임이 되는 거죠. 상속 위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 부분은 부모가 먹고 자식별로 특이하게 처리해야 되는 부분만 딱 끄집어내서 처리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빨간 박스가 부모 쪽에서는 위임을 하려고 쓰는 코드라면 밑에 쪽에서는 실제 그 위임 받은 걸 처리할 코드를 구현해 줘야 되겠죠. 코드를 격리하고 완전히 파일을 분리할 수 있겠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프로그램의 실행 타임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요. 자바 같은 언어들은요. 실제로 구동되기 전에 컴파일 타임이라는 게 있고 로드된 이후에 메모리에 적재된 이후에 실행 타임이라는 걸 나누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양키들은 항상 상대적입니다. 그거는 컴파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 런타임과 컴파일 타임을 나눈 건데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 어떻게 런타임과 컴파일 타임을 나눌까요? 변하지 않는 베이스에 깔린 코드를 컴파일 타임으로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J콜 로딩한 다음에 J콜을 사용하는 코드가 있다. 그럼 J콜 로딩하는 코드까지를 뭘로 보면 된다? 베이스 시점으로 보면 되고 런타임을 그 이후로 보면 되겠죠. 그렇죠? 적재하는 게 스크립트 SRC로 적재하면 되는 거잖아요. 적재한 이후에 일어난 일을 런타임으로 보는 거잖아요. 이 관점을 이용하면 계속 레이어를 나눠서 뒤에 레이어는 앞에 레이어가 컴파일 타임으로 보고 앞에 레이어 입장에서는 뒤에 레이어가 계속 런타임으로 보이는 식의 계층적인 런타임 구조를 갖는 거지 딱 여기서부터는 런타임이고 여기서는 컴파일이야 이렇게 절대적인 기준으로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양키들의 머리는 내가 부모로 보여 알고 보면 우리 할아버지의 뭐 자식이야. 하지만 내가 자식으로 보여 난 내 아들의 부모야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JVM이 너희들이 보기에는 플랫폼을 보여? 난 윈도우인데 내가 보기엔 응용 프로그램을 보이는데
난 자바인데 나한테 OS로 보이는 건 뭐 이런 거란 말이죠. 똑같아요. 런타임, 컴파일 타임에 대한 정확하게 컴파일 타임이 아니라 스태틱 타임하고 런타임이라고 부르는데 스태틱 타임과 런타임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얘 입장에서는 얘가 있어야지만 존재할 수 있죠. 이 문법이 확정되려면 얘가 먼저 존재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이 문법 자체가 성립하지 않잖아요. 얘 입장에서 얘는 뭐다? 스태틱 타임인 거죠. 얘가 런타임인 거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뉴 이미지 로더를 할 때는 얘마저도 스태틱 타임에 들어가겠죠. 얘 다음에 나와야 되니까. 그렇죠?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 입장에서 내가 런타임이고 내 앞에 있는 애들은 다 스태틱 타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실행 시점에 변하는 부분이 여기다 정의하고 여기가 실행 시점에 변하지 않고 파일이 확정돼서 저희는 이 파일을 건들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정의 시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스태틱 타임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를 안 건드리고도 이제는 딱 눈치 까셨겠지만 우리는 뭘 만들 수 있죠? 확장자가 MD인 경우, 확장자가 HTML인 경우, 확장자가 JPG인 경우를 어디를? GitHub class.js를 하나도 안 건드리고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아까 우리가 원했던 거 달성했잖아요. 파일을 건들지 않고 변하는 부분에 파일만 추가하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파일은 이미 확정된 파일이란 말이에요. GitHub.js는 우리는 건들지 않을 거란 말이죠. 우리는 여기만 만들면 돼요. 잘못돼도 여기만 수정하면 돼. 그렇죠? 그래서 실제 이미지 로더의 구현은 얘 생성자를 보면 아이디 레포지토리 타겟 받아서 슈퍼한테 아이디하고 레포지토리를 넘겨줄 책임이 있죠. 타겟을 엘리먼트로 바라보고 있고 엘리먼트의 src를 받아온 데이터 v를 베이스 64 데이터 형식으로 src에 꽂아두면 바로 이미지로 보이겠죠. 그렇죠? 이 구현 끝이에요. 진짜로 구현됩니다. 그렇죠? 이 GitHub에 있는 이미지를 마음대로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미지 로더를 실제로 사용하면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되겠죠. 아이디하고 비번 보내고 엘리먼트 보내서 실제 내가 원하는 나머지 패스 경로만 알려주면 실제 이 이미지가 여기 로딩돼서 보이게 될 거란 말이죠. 이 관점을 좀 더 확대해 보면 MD 로더를 만들어 볼까요? MD 로더를 만들었으면 MD 로더도 위에 부분 똑같고 로디드에 대해서 언더파서 MD에서 파싱한 걸 HTML에다 꽂아주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MD 풀스펙을 다 파싱하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얘가 들어온 값은요, GitHub이 주는 값은요 되게 복잡한데 URL 인코딩이 걸려있는 베이스 64 값을 줘요, 저희한테. 그래서 먼저 디코딩 컴포넌트를 하기 전에 베이스 64를 먼저 풀어주고요. 이거 윈도우에 있는 내장 함수예요. 제가 만들지 않아도 원래부터 존재하고 있습니다. A2B라고. 그래서 먼저 베이스 64를 해제한 값을 다시 URL 디코딩을 풀어주면 우리가 진짜 원하는 값이 나오거든요. 그 원하는 값을 얻어서 스플릿을 엔터 쳐서 제가 지금 뭐만 커버하고 있죠? 이 샵샵 이것만 커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H로 바꿔주고 있는 거죠. 요 정도만 파싱, 나머지는 다 파싱 구현하시면 되겠죠. 아니면 MD 파서 어디서 갖고 오셔가지고 여기서 파싱하면 될 테고, 어쨌든 MD로도 이렇게 구현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MD로도 이렇게 쓰면 잘 될 거예요. 리듬이 MD 잘 파싱되고 잘 나올 거란 말이죠. 어딘가에. 지금까지 상속 구현으로 if의 분기를 해결하고 있죠. 이미지일 때, MD일 때 이렇게 if 분기를 코드의 분화로 해결하지 않고 if의 그 제어문을 해결하지 않고 상속 구현으로 해결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더 극명하게 나타내 보면 얘네들 입장에서는 얘가 정의 시점이지만 이 코드 입장에서, 어느 코드죠? 실제 이미지 로더를 쓰고 있는 이 코드 입장에서는요, 얘네까지가 다 정의 시점인 거죠. 그럼 진짜 코드의 행동은 언제 결정된다? 이때 결정된다. 혹은 이때 결정되는 거죠. 런타임인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 거라고 생각하세요? 개념적으로 좀 어렵긴 한데 앞으로 계속 어려울 거니까 계속 어려운 줄 아세요? 어떤 일이 일어난 거냐면 아까까지 if s는 어디에서 확정돼요? 정의 시점이 확정돼 버렸죠. 우리가 코드를 짜면 정의 시점이 확정된단 말이에요. 이 파일을 안 건드리고는 도저히 else if를 늘릴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죠? 지금은 얘를 안 건드리고 여기다 하나 추가할 때만 더 추가되죠. 뿐만 아니라 여기서 사용될 때 if else가 분기하는 게 아니라 이 코드에서 분기의 경우의 수를 감당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원래는 이쪽에서 if else를 분기하던 걸 얘한테로 밀어버린 거예요. 얘가.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if를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은 if 케이스만큼의 객체를 만든 다음에 그 객체를 선택하는 걸 런타임으로 위임해버리는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래 케이스가 2개 있던 if를 케이스 2개만큼의 객체를 만들고 이 객체 중에 뭘 쓸 건지에 대한 if가 런타임으로 밀려나야지만 여기에 if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if를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프로그래밍 세계에서 if를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코드상에 if가 있으면 if 케이스만큼의 객체를 만들고 그 객체 중에 뭘 선택할지를 어디까지 내린다? 마지막 런타임까지 내려야지만 위쪽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봤자 없어지진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얘가 제가 이렇게 짜서 그렇지 여기서 누군가는 if를 했을 거란 말이죠. if는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단지 기저층, 정적인 층에서 if를 빼낼 수 있을 뿐이지. 근데 빼내는 것만으로 뭐가 된다? 여기에 if의 케이스가 기술되지 않는 것만으로 우린 이걸 늘리기만 하면 if를 계속 늘릴 수가 있어. 나중에라도 늘릴 수 있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야. 그럼 우린 여기다 객체를 추가하고 여기에 있는 if문을 확장하는 것만으로 여기를 안 건드리고 끊임없이 if를 더 확장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사라지진 않아요. if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기본적인 원리예요. 이 원리 하에 모든 디자인 패턴이 전개됩니다. 그래서 거창한 이 OOP는 사실은 if를 어떻게 제거하고 밑으로 밀어버릴까 혹은 런타임에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으로 바꿔줄까 되도록이면 정의 시점에서 어떻게든 한 단계라도 더 밑으로 내릴까. 근데 내릴 때마다 비용이 막대하게 발생하죠. 왜? 원래 위에서 그냥 스위치문을 기술하면 되는 건데 얘는 스위치문을 기술 안 하고 상속 위임을 해서 케이스만큼 스위치 케이스만큼 객체를 만들어야 되고 심지어 선택하는 게 사라지지도 않아. 그 다음번 런타임에 선택하는 로직으로 옮겨질 뿐인 거지. 그렇죠? 이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어떤 패턴을 써도 if를 제거할 수 없고 위층에서 if 제거할 때마다 이런 개 노가다가 일어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패턴을 써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똑같은 건 소유유임으로 풀어봅시다. 방금 상속으로 처리했으니까. 소유유임으로. 이 코드는 아까랑 굉장히 비슷하지만 여기에 소유를 나타내는 메소드가 하나 추가됐습니다. 이 소유를 나타내는 메소드를 보면 set passer라고 해서 passer를 받아들이게 돼 있죠. 그렇죠? 이제는 상속 계열의 디스점 메소드로 출하한 게 아니라 내가 소유하게 된 외부 객체인 언더 파서 객체에게 위임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건 저의 메소드가 아니에요. 언더 파서를 받아온 함수인데 이 함수한테 위임한 거죠. 함수가 1급 객체인 언어에서는 굳이 간단한 전략 객체나 행동이 하나밖에 없는 객체를 위해서 클래스나 뭐 인스턴스의 정의가 필요 없죠. 함수 객체를 그냥 넘기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냥 함수 받아가지고 이 함수한테 그냥 전달하는 걸로 끝낸 거죠. 이건 저의 메소드가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건 소유 위임이란 말이에요. 아까까지는 상속을 했는데 이제 더 이상 상속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는 저한테 set passer를 하면 그 passer한테 이 값을 줄 뿐인 거지. 따라서 passer가 없으면 죽여버릴 거란 말이죠. 야, 그거 줘봤자 처리할 애도 없어. 이렇게 해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순식간에 소유임으로 바꿔버렸죠. 소유임으로 바꾸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가 소유할 객체들을 원본 객체한테 전달해줄 책임이 생기는 거죠. 주입이라고 불러요. 인젝션이라고 부르는데 인젝션을 할 책임이 생겨요. 그래서 위임 부분이 있는데 위임 객체가 처리해준다. 이제는 더 이상 상속 객체가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러한 패턴 아까까지 뭘로 구현했죠? 오버라이드나 내부의 훅을 이용한 템플릿 패턴을 소유 모델로 바꾸는 즉시 뭐가 된다? 전략 패턴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템플릿 메소드 패턴과 전략 패턴은 형제예요. 똑같은 내용을 어떻게? 상속으로 구현할래? 소유로 구현할래의 차이인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기계적으로 여러분들은 모든 전략 패턴은 템플릿 메소드 패턴을 바꿔서 상속된 객체 여러 개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반대로 상속된 객체가 너무 많아서 귀찮다라면 전략 패턴으로 무조건 바꿀 수 있어요. 이 둘은 형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까지는 상속을 통해서 상속된 인스턴스가 처리했는데 뭘 통해서? 내적 일관성 원리를 이용해서 처리했는데 지금은 내적 일관성 원리를 사용하고 있지 않죠. 그냥 소유 객체한테 주면 되니까. 그래서 객체 지향의 기본적인 원리를 덜 사용하고도 이걸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지식이 낮지만 이걸 더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개발품들을 보면 확장할 때 전략 패턴을 즐겨 쓰게 돼요. 객체 지향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사람일수록 전략 패턴을 더 좋아하게 됩니다. 자동으로. 내부 통신에 대한 원리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아까 여러분들 액션하고 랩 관계 선뜻 얘기 못 하시잖아요. 어려우니까 전략 패턴 이렇게 하면 그냥 얘를 호출한 거야. 이것만 알면 되니까. 그래서 전략 패턴이 만연하게 돼요. 어떤 팀일수록 객체지향의 기본 원리를 모르는 팀일수록 이거는 분명히 상속관계를 구현해야 되는 건데 다 소유를 구현했네. 그러면 이제 해석가 좋아 뭐가 어때 헛소리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무식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전략 패턴은 템플릿 메서드 패턴으로 템플릿 메서드 패턴은 전략 패턴으로 1대1 교환이 돼요. 무조건 돼요. 그러면 이제는 정의 시점이 GitHub 클래스 그 자체가 되는 거고 더 이상 정의 시점에 서브 클래스는 안 나오는 거고 받아온 객체를 런타임에 받아서 처리하니까 받아온 객체야말로 런타임 객체가 되는 거겠죠. 똑같이 구현해 봅시다. 우리는 GitHub 객체를 이제 만들죠. 더 이상 상속된 객체는 필요 없고. 그렇죠? 그리고 이 로더에게 이미지 로더의 실제적인 파서 객체를 보면 특정 객체 A의 src를 넣어주는 이 함수 하나죠. 이 함수를 셋 파서한테 넘겨주고 로드 때리면 되는 거죠. 이게 소유 모델인 거죠. 더 이상 이미지 로더 같은 상속 객체는 등장하지 않고 GitHub이 같이 협력할 대상인 파서 함수를 받아들이는 걸로 모든 로직은 가름됩니다. 그렇죠? 이 클래스보다는 규모가 작게 보여서 그런 거지 제 클래스를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MD도 마찬가지. MD 파서를 돌려주는 함수 하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객체를 만들지 않고 파서만 바꿔서 바로 로드 시킬 수가 있죠. 이게 바로 템플릿 메서드와 전략 객체 간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템플릿 메서드는요, 상속 구조를 썼기 때문에 우리가 new 이미지 로드라고 했잖아요. 얘는 죽었다 깨나죠? 무조건 이미지 밖에 처리할 수 없는 단일적인 책임을 갖게 됩니다. MD를 로딩하려면 new MD 로드를 반드시 새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 경우를 보시면 GitHub 객체인 로더를 가지고 몇 번이라도 재활용할 수 있죠. 뮤테이션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왜? 파서만 갈아주면 되니까. 아까까지는 이미지 처리하는 GitHub이었는데 지금부터는 MD 처리하는 GitHub이 된 거죠. 그렇죠? 이 뮤테이션 속성을 갖는 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여러분 머리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똑똑하다면 메모리는 절약되고 하나의 객체만 바꿔 쓰면서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지만 머리가 나쁘다면 얘가 지금 이미지 로더인가? MD 로더인가? 이러고 있겠죠. 함수형 프로그램에서 지향하는 건 뭐죠? 값지향이라고 불리는 상태에 일반화되어 있는 로직을 구현하는 건데 얘는 그걸 위반하고 있죠. 그렇죠? 여기까지는 알고 보면 뭘로? 이미지 로드로 작동하다 여기서부터는 MD 로드로 작동하고 있잖아요. 머리가 나쁜 사람들한테 힘든 거죠. 전략 패턴을 사용하면 팀 내의 IQ가 높지 않으면 무조건 버거가 생깁니다. 진짜로. 템플릿 메서드 패턴을 사용하면 이미지 로더로 MD를 로딩하려는 시도를 안 하겠죠. 그쵸? 거기까지 멍청해지진 않잖아요, 보통. 근데 이거는 조금만 멍청하면 실수를 일으켜요. 그래서 전략 패턴이 만연되어 있는 팀들은 객체 지향에 대한 이해가 낮을 뿐더러 코드를 읽을 때 머리에 로딩해야 되는 양도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실수가 잦아져요. 전략 패턴은 쉽게 쓸 수 있지만 어플리케이션에서 오류는 굉장히 많이 유도합니다. 제한적으로 써야 되는 파워인 거예요. 막 쓰면 안 되고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죠? 벌써 어려워졌잖아요. 그렇죠? 이 로더가 왜 MD를 로딩할 수 있지? 벌써 어렵단 말이에요. 아까 코드는 쉽단 말이죠. MD 로더 로드 MD야. 이미지 로더 로드 이미지란 말이죠. 쉽단 말이죠. 얘는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전략 패턴은 이걸 자동으로 유도합니다. 자동으로 유도하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그 전략 패턴 객체는요. 정해진 행동을 계속 일으키는 인스턴스이거나 함수인데 커맨드 패턴은 특정 호출 상태를 박제해서 몇 번이라도 재현할 수 있는 패턴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전략 패턴에서 나왔던 애가 커맨드 패턴이 되려면 단지 인자만 기억해줘도 충분합니다. 인자만 기억해줘도. 우리는 원래 함수 호출이라는 행위를 문으로 적으면 문에서는 실행되고 휘발돼서 아무것도 안 남아요. 여러분들 자, 언어는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가 쓰고 있는 ABC 언어라고 불리는 A 언어 다음에 B 언어 나오고 C 언어 나와서 그 자손들이 뻗어 있는 알고 60 이하의 모든 이 자손들 언어들은요 ABC 언어라고 부르는데 ABC 언어의 구성물은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메모리에 직접 관련되어 있는
컴파일러나 인터프리터가 프로그램을 돌릴 때 참조하는 힌트로서의 문,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식은요, 결국 값으로 변하고 값으로 변하는 애들은 메모리에 적재됩니다. 1 더하기 2는 3이고 3이라는 값으로 환원된 다음에 메모리 어딘가 적재하거나 메모리에 적재 안 하던가 뭐 둘 중에 행동을 하겠죠. 고대 언어들은 다 적재했고 지금은 적재 안 할 수도 있어요. 그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if a가 3이면 이라고 했을 때 그 실행문이 실행된 다음에 그 문은 어디로 갔을까요? 메모리에 있을까요? 없어. 그냥 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인터프리터가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때 사용하는 힌트일 뿐이란 말이에요. 포문이 됐든 if문이 됐든 이 문이라는 애들은 다 그냥 인터프리터가 동작할 때 힌트로 쓰고 다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함수를 콜하는 것도 기본적인 문으로 구성해버리면 a 괄호 열고 1, 2, 3이라고 인자 3개 보내서 호출할 거 아니에요. 호출을 재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호출하고 나면 사라지니까. 이걸 재현하려면 몇 번이라도 그 형태로 호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함수 a와 인자 1, 2, 3을 구워둬야지만 얘를 계속 호출할 수 있는 상황을 재현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문이 실행되는 환경을 구워두는 행위, 어떤 문이 실행돼, 어떤 문이 명령을 내려, 커맨드를 구워두는 행위를 바로 커맨드 패턴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러면 아까랑 달라진 점은 이 함수가 그냥 호출되는 게 아니라 인자를 포함해서 실행돼 라는 환경까지 구워버려서 몇 번이라도 재현할 수 있게 바꿔주면 그게 바로 커맨드 패턴의 철학을 따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략 객체와 커맨드 패턴 객체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아까 그 전략 객체를 커맨드 객체화 시켜버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까랑 달라진 점은 F를 그냥 받지 않고 인자랑 같이 받는다는 점이죠. 구울 때도 어떻게 구웠다? 배열 안에 F 따로 실행해야 되는 인자 따로 구워버린 거죠. 그래서 실행할 때는 어떻게? 이렇게 실행하고 있는 거죠. 0번에 있는 함수에게 자기가 줘야 되는 이 데이터 컨텐츠와 함께 아까 구워놨던 인자들 한꺼번에 다시 실현시켜주는 거죠. 그렇죠? 별거 아닌 행위지만 이게 바로 커맨드 패턴의 본질이에요. 그러면 커맨드 패턴은 다음번에 똑같은 제어문을 실현할 수 있는 장치를 구워두는 커맨드 객체와 이 구워둔 거를 잘 실행해야 되겠죠. 이렇게 실행기로 나눠집니다. 이 실행기를 커맨드 패턴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인보커라고 불러요. 이제부터 디자인 패턴에서 인보커라고 나오면 아, 이 새끼는 뭔가 실행시켜주는 러너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뭐가 있는데 얘를 실행할 거야 이러면 디자인 패턴에서 다 인보커라는 단어를 씁니다. 커맨드 객체가 만들어졌고 이 배열이 커맨드 객체예요. 이거를 다시 실행해주는 실행기, 이 코드가 바로 인보커인 거죠. 여러분 디자인 패턴이 고프의 책처럼 이렇게 우아하게 다이어그램으로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이에요. 거기에 있는 개념들만 빌려서 보통 컴포지트 패턴이라고 해서 보통 패턴 막 13개씩 들어가 있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 개념상으로. 이 단순한 거 내에 벌써 전략 패턴하고 커맨드 패턴이 막 녹아져 있는 거예요. 이미 개념상으로. 오늘은 하나하나 패턴을 중심적으로 가르치지 않고 패턴이 어떤 식으로 코드에 사용되는지에 대한 이 워밍업이 너무 빡센가? 워밍업 하는 날이라고 그랬죠. 오늘은 패턴 하나하나 안 나오고 그냥 워밍업 한단 말이에요. 제가 설문조사했는데 수업이 다 보통이래. 그래서 맘 놓고 그냥 가기로 했어요. 이 정도 워밍업으로 사봐도 다들 문제 없나 보다 이러고서. 자, 그래서 커맨드 객체화를 시킨 거고 여기에서 커맨드 인보커가 작동해서 실제로 실행을 로드할 때마다 몇 번이라도 실행할 수 있게 됐잖아요. 옛날에는 인자를 구워놓은 코드에서 한 번밖에 실행 안 되던 놈이 인자까지 구워놓는 바람에 이제는 몇 번이라도 계속 똑같은 짓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커맨드 객체와 인보커의 개념이란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달라진 부분은 셋 파서에 필요한 인자까지 구워주는 부분이 달라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는 로드할 때마다 여기에다가 제대로 다 펼쳐줄 거고 얘도 로드할 때마다 여기다 잘 펼쳐주겠죠. 예. 그래서 그냥 뭘 안 하고 그냥 전략 객체를 인스턴스화해서 그 안에 상태를 또 집어넣는 선택을 안 하고 전략 객체를 함수화 시킨 거에다가 인보킹 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정보를 넣어서 커맨드 객체로 외부에서 감싸는 전략을 써버린 거죠. 이거는 사실은 뭘로도 만들 수 있다? 뉴 스트래티지 이미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엘리멘트를 포함하고 메소드를 갖고 있는 인스턴스를 얘한테 보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다양한 전략을 쓸 수 있습니다. 클래스로 정의하면 일단 뭐가 되죠? 코드화되고 코드화되면 어떻게 된다? 코드를 건드려야 돼. 그에 비해서 커맨드 객체가 보다 유연하기 때문에 인자를 여러 개 보낼 수 있거나 함수도 다양하게 보낼 수 있어서 그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일일이 클래스로 지정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전략 객체를 함수화하거나 커맨드 객체로 인자를 자유롭게 쓰거나 상태를 같이 보존해주는 장치를 어디에서? 인스턴스로부터 커맨드 객체로 옮겨줌으로써 모든 케이스에 대한 클래스를 다 안 만들어도 된단 말이야.
클래스 만들면 일일이 다 상태별로 다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죠. 조금이라도 차이가 나면 다 만들어야 되는데 얘는 그렇게 안 하고 상태를 통합으로 관리해주는 커맨드 객체와 실행기인 함수를 저장하는 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양한 함수와 인자가 몇 개씩 있는 여러 가지 조합들을 다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디자인 패턴의 장치는 저마다의 의미가 있긴 한데 기본적인 방향은 코드를 굽지 않고 런타임에 재정의할 수 있게끔 해주려는 범용적인 장치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일일이 다 클래스로 지정하기가 너무 힘들고 수정도 힘들고 이러니까. 그래서 정의 시점에서 아까 함수들 군들 이렇게 만들고 여기다 로드 적재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함수들을 정의 시점으로 올려버릴 수 있습니다. 런타임에서는 어떤 파스를 넣을지를 if로 결정하게 되겠죠. 제가 이렇게 써놔서 그렇지 사실은 여기 if는 빠지지 않는 거예요. 무슨 기준으로 if를 했겠지 여기다. 단지 이러한 케이스 분화가 얘네들을 건들지 않게 된 게 장점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변화하는 if의 로직은 여기서 관리하고 얘네들은 더 이상 수정하지 않게 돼서 원래 목표했던 걸 이루게 된 거예요. 뭐? 경리를 통해서 수정이 일어나야 될 파일만 건들고 싶어 라는 원래 목표를 이룬 거예요. 지금까지 배운 거 외에 여러분들이 다른 방법으로 정의 시점의 객체를 혹은 파일을 건들지 않고 런타임 객체만 건들거나 확장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론을 발표하시면 여러분들은 마틴 파울러예요. 진담으로. 여태 성공한 사람 없습니다. 진담입니다. 예. 공학 역사상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을 발견하시면 바로 논문 내시면 여러분들은 세계에 석학이에요. 예. 자, 그래서 실행 시점에 선택 위임을 하고 있죠. 이제 나머지 객체는 정의 시점으로 올라왔지만 이 선택은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if에 대한 선택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혹은 완화시킬 수 있을까가 그 다음번의 관심사가 되겠죠. 우리는 원래 두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었잖아요. 처리기의 공통 부분이나 처리기의 협상을 어떻게 할 건가와 케이스 자체가 늘어나는 문제를 어떻게 할 거야. 그렇죠? 케이스 자체가 늘어나는 문제는 결국엔 내려와서 이 호스트 코드에 if 부분으로 있을 거잖아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저층에 if가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것만 해결한 거지 if 자체가 여기서 분리되는 건 아직 해결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요? 당연히 해결이 안 되겠지. 해결이 안 되니까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어떻게? 경우의 수는 런타임의 연산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건데 모든 연산의 결과를 예상할 수 있다면 값 테이블로 바꿀 수 있구나. A가 1이면 케이스 2야. A가 2면 케이스 2야. 이렇게 하지 말고 A가 1일 땐 케이스 1 불러. A가 2일 땐 케이스 2 불러. 라는 테이블로 바꿔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경우의 수를 알 수 있다면. 그렇죠? A는 결국 1에서부터 100까지 나와. 100가지의 경우에 대한 모든 처리기를 테이블에 넣는다면 이 품은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냥 거기다가 넣으면 그게 나올 테니까.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라우터라고 부릅니다. 이게 바로 라우터예요. 라우터는 필연적으로 라우터 테이블을 데리고 다니는데 라우터 테이블은 뭘 한다? 선택이나 연산을 제거하고 경우의 수를 넣음으로써 대응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만들어주는 라우터 테이블을 항상 데리고 다니고 이 테이블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출력해주는 매칭기가 바로 라우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호스트의 if 문제는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없으니까 테이블 형태로 바꿔서 관리를 편하게 할 거야 라는 차선책을 선택하게 돼요. 이게 바로 라우터입니다. 그래서 실행 시점 선택 위임을 보면요. 이제 로더 객체라는 애를 제가 새로 만들었죠. 아까까지는 GitHub이 대빵이었는데 로더가 GitHub을 소유하고 있는 게 보이세요? 컨스트럭터에서? 로더가 GitHub을 소유하고 있죠. 예. 이제 GitHub은 쩔이에요. 얘 부속이란 말이에요. 이제 GitHub이 대왕이던 시절은 끝났고요. 로더가 이제 대왕초고요. 로더가 GitHub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라우팅 테이블을 관리하기 위해서 맵 객체를 만들어놨어요. 그렇죠? 요 맵이 바로 라우팅 테이블이에요. 그럼 로더는 말이 로더지 이름은 라우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매칭해보죠. add는 뭘 하는 걸까요? 당연히 라우팅 테이블에다 요소를 추가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여지까지 if의 조건이 뭐였는지 곰곰이 따져볼까요? 확장자였던 것 같지 않으세요? md 로더, 이미지 로더 다 확장자 기준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확장자별로 저는 테이블 구성하고 싶어요. 확장자별로 테이블을 구성하고 싶습니다. 확장자별로 우리의 마지막 버전의 전략 객체, 커맨드 객체화 시킨 거 보면 F와 ARG를 받고 있죠. 그래서 확장자별 F와 ARG를 받고 싶어요. 그거의 발현이죠. 이 코드는.
근데 이미지 로더만 해도 확장자 하나만 커버하나요? 여러 개 커버하죠. 여러 개 커버잖아요. 그래서 확장자를 컴마로 여러 개 보낼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얘네들 전부를 똑같은 애들로 등록할 거니까. 오케이? 그럼 얘네들 전부를 돌면서 라우터 셋에다가 얘네들 쭉 넣어주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JPG, PNG 뭐 이런 애들 한꺼번에 등록해주고 있는 거죠. 자, 다음. 얘가 로드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로드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이게 바로 라우팅 테이블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라우터의 파워인 거죠. 제일 먼저 확장자를 V에 있는 스플릿을 통해서 제일 마지막 거 점 뒤에 있는 거 얻어오면 얘가 확장자죠. 여러분들 이거 로직 주의하셔야 되는 게 라스트 인덱스 오브 점으로 구현하시는지 아니면 스플릿에서 마지막 거 얻으시는지 해야 돼요. 이 패스에는 점이 여러 번 들어갈 수 있잖아요. A.B. C.JPG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거 얻어야 되거든요. 귀찮아서 이 로우 케이스, 어퍼 케이스 안 때렸는데 여기도 다 로워 케이스 때려주셔야 되고 여기 다 로워 케이스 때려서 대소문 다 합치시키세요. 사소한 거 안 합니다. 그렇죠? 그 확장자를 저희가 얻었어요. 이게 바로 뭐다? 라우팅 테이블의 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라우팅 테이블의 키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라우팅 테이블은 선택을 특정 조건인 키로 찾기 때문에 키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는 키 제너레이터가 불규칙한 데이터인 패스로부터 이 키를 추출하는 이 로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키 추출 로직이 여러 개로 지원되는 애들도 많아요. 노드 써보신 분은 익스프레스에서 라우팅 탭을 구성할 때 정규식도 쓸 수 있고 샵 패턴이나 슬래시 패턴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패턴으로도 정의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특정한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세요. 이게 함수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판정을 해주는. 특정 판정 값으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 등록되는 맵에 있는 키도 값이 아니라 함수일 수 있어요. 그 함수를 만족하면 그게 될 거야 이렇게. 머릿속에서 값은 식이고 식은 연산이니까 연산과 식은 항상 호환되고 연산을 감수하면 함수가 되니까 함수 이퀄 값이구나.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한 그 값을 맵에 넣으면 다시 메모리로 전환된 함수가 됐기 때문에 동가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게 처음에 알고리즘 입문하시면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연산과 메모리가 동가였단 말이야? 상태가 연산하고 동가야? 동가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매스 사인을 여러분들이 수학 함수로 구현하실 수도 있지만 모든 라디안 값에 대응하는 테이블 만들어도 그만이라고. 그렇다니까요. 원래 연산은 값하고 교환되기 때문에 컴퓨터 세계에서 두 개는 분리되지 않아요. 제가 특정한 걸 연산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값으로 처리할 수도 있어요. 뭘 어떻게 결정하는 거죠? 나한테 메모리가 충분하면 메모리에 밀어넣어 속도를 올릴 테고 내가 메모리가 없으면 느려지더라도 계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할 때 자바에 스트림이라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스트림 뭐냐면 전체 데이터에서 조금씩 읽어와 처리한 다음에 다시 집어넣어주는 애란 말이죠. 이거 왜 이렇게 쓸까요? 메모리가 부족해서 그래요. 메모리가 많으면 한 번에 로딩하고 다 처리하고 그냥 메모리 넣으면 되지. 그렇죠? 연산 속도는 그게 훨씬 더 빠른데 찔끔찔끔 읽어드려서 I/O 비용을 지불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데 왜 그런 짓을 하냐는 거야. 메모리가 모자라서 그래. 자바스크립트가 왜 프로타입 체인 같은 이상한 시스템을 쓰고 있죠? 486DX66 시절에 나왔으니까 네스케 2.0이 그때 메모리는 4메가가 최고니까 4메가 가지고 이 복잡한 객체장을 돌리려니까 최대한 많이 메모리 영역을 공유하고 싶어. 그러니까 체이닝 시스템을 쓰는 거예요. 자바스크립트는 프로타입 체인을 씀으로써 메소드나 객체들을 한 판만 가지고 다 공유해서 체이닝의 스킬을 찾는단 말이죠. 체이닝에서 찾는 비용은 다 비용이잖아. 런타임에. 내가 뭐 메소드 하나 찾으려고 해도 체인을 파일 루프 돌면서 걔 있어 이렇게 찾는 거잖아요. 이 비용을 왜 지불했냐는 거야. 사실은 부모 인스턴스 만들고 중간 부모 인스턴스 만들고 내가 뭐 찾으려고 그러면 전체 루핑 테이블에서 그 중에 누구 건데 걔 거 가져와 이러면 되는데 왜 체이닝으로 해서 이거 찾냐는 거야. 메모리가 없으니까. 메모리가 없으니까. 그렇죠? 메모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프로타입 체이닝이 그렇기 때문에 느리고 메모리를 적게 쓰는 객체지향 원리를 수용하는 유일한 대안이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그런가요? 크롬이 그렇게 작동할 것 같으세요? 아니야. 크롬은요, 여러분들이 프로타입 체인을 왕창 만들어서 어떤 객체를 만들잖아요. CA 테이블이라는 캐시 테이블을 따로 만들어서 모든 체이닝상에 있는 것들을 일자 해시 배열로 만드는 캐시 테이블을 바라보고 있어요. 얘는 아예. 그럼 우리는 여기서 메소드 조회하면 프로타입 체인을 찾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캐시 테이블 전체 찾아. 메모리가 많으니까. 크롬이 왜 빠르겠어요? V8이 처음 발표된 이유가 빠른 이유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메모리와 연산은 교환된다. 프로타입 체인조차도. 이 원리를 자꾸 왜 얘기하냐면 디자인 패턴은 연산을 많이 시키는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 고프 아저씨들은 기계가 나쁠 때 이 패턴을 발표한 거예요. 기계가 안 좋을 때.
디자인 패턴 쓰면 느려져. 왜냐하면 포인터 참조 연산을 엄청 해야 되거든. 느리단 말이에요. 그 게임 업계에서 디자인 패턴 안 쓰려고 그러는 거야. 느려서. 디자인 패턴으로 느려진 건 답도 없어요. 왜냐하면 틀린 데가 없거든. 답도 없어. 틀린 데가 없기 때문에. 근데 참조 연산을 엄청 하기 때문에 비용이 엄청 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디자인 패턴을 나중에 파기하고 고속화시키는 전략도 또 나와요. 거기까지 우리 수업에서 갈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퍼포먼스 생각하지 말라고. 여러분들 랩에서 퍼포먼스 생각 아직 안 해도 되니까 하지 말라고 했죠. 여러분들이 짜는 로직은 10만 번 돌려서 1ms 차이 안 나요. 퍼포먼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쓰시면 돼요. 지금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60프레임으로 애니메이션이 3단계 레이어에서 막 돌고 탄막 2000개씩 뿌리는 슈팅 게임 만들면 그때는 생각이 달라지겠죠. 그때는 10만 개 돌려서 1ms 차이 나던 게 프레임마다 쌓여가지고 진짜로 막 1초씩 차이 나고 이런단 말이야. 그 세계에 가시면 필요하지만 뭐 다이얼로그 띄우는데 필요할 것 같아요? 안 필요해. 인피니티 스크롤 안 필요해. 필요 없습니다. 몇 개나 돌리려고 1000개도 안 돌리잖아요. 루프 돌면 필요 없습니다. 간혹 여기 사이코 같은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무슨 장비에서 그래프 한 번에 뿌려가지고 1초에 3메가씩 제이슨 날라오는데 뭐 이런 회사들 있거든요. 그래프 막 이렇게 3만 개씩 웹젤로 뿌리고 이런 데선 필요하겠죠. 그때 가서는 디자인 패턴 못 쓰실 거예요. 근데 그런 환경이 아니라 일반적인 구입 환경에 노출되신 분들은 뭘 구현해도 루프 2000개 안 돌잖아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게 키를 얻는 방법이고 키를 얻는 방법은 값으로 대조할 수도 있지만 함수로 대조할 수도 있고 연산으로 대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키가 있는지 여기서 검사해서 없으면 튕겨버리는 거죠. 너 이거 해봤자 나 이거 처리해줄 사람도 없는데 이렇게 튕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있으면 커맨드 객체를 어떻게 얻어오죠? 얘가 자동으로 맵에서 읽어서 커맨드 객체를 갖고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부에 셋 파서를 해주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깃객체한테 셋 파서를 해주는 걸 아까까지는 호스트 코드가 있는데 지금은 라우터가 라우터 테이블 기반으로 해줘 버리는 거죠. 우리 코드를 드디어 벗어났네요. 우리 코드를 벗어나고 뭐만 여기다 계속 확장자별 처리기만 등록해주면 되는 거네요. 이제는 연산을 값으로 바꿨네. 따라서 더 이상 연산의 확장은 없겠네요. 더 이상 if문의 확장은 없겠네. 애드만 추가해주면 되니까 더 이상 우리는 이 파일을 건드릴 필요가 없겠네. 호스트 코드에서 애드만 추가해주면 되니까. 이게 라우터의 파워야. if문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진 게 라우터의 파워야. 값만 추가하는 거죠. if문이라는 케이스 처리를 값으로 바꿔서 값만 계속 추가해주는 걸로 바꾸면 그게 그거 아니야? 아니야. 이 코드를 안 바꿔도 돼. 이게 가장 큰 차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케이스가 늘어난다고 if else를 늘릴 곳이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렇죠? 우리는 add만 해주면 되는 거죠. 더 이상 얘를 안 건드리게 된 거예요. 아까까지는 이 if를 선택한 여기까지가 다 코드 변화의 범위였는데 하나 더 기조로 올리고 밑에 더 add만 깔아놓게 된 거죠. 이제. 그렇죠? 기텀 로드를 하게 되는 거죠. 라우팅 테이블을 만들고 확장자에 따라서 자동으로 if else를 처리해주는 처리기를 만들어 버렸죠. 라우터의 핵심입니다. 실제로 써볼까요? 로더에게 id 비공은 내보내면 안에 언더킷 안에 깃허브 객체 하나 만들어놨을 테고 얘한테 애들을 쭉쭉 해주면 되죠. 아까 우리 컴마 지원하기로 했으니까 여러 개의 확장자를 지원하는 F와 인자들 또 MD를 처리하는 F와 인자들 넣어주면 되고 얘를 가지고 로딩을 아무렇게나 때려도 이제 알아서 매칭될 거예요. 더 이상 진짜로 if가 없어진 거죠. 우리는 로드를 그냥 시키면 되지 진짜로 if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까까지는 if였던 문이 뭘로 바뀌었다? 값으로 바뀌었어. add하는 값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보세요. 디자인 패턴의 두 번째 원리가 여기서 나옵니다. 디자인 패턴의 두 번째 원리는 문을 제거해서 값으로 바꿀 수 있는 객체화 시키는 데 있다. 이게 디자인 패턴의 두 번째 원리야. 문이 있으면 코드를 고쳐야 되기 때문에 크리티컬해. 코드를 안 고치고 값으로 바꿔서 추가만 하면 되게 바꾸고 싶어. 아까부터 그렇게 했던 거예요. SRC에 여러 개 분리하고 기저층을 바꾼 게 뭐냐면 값으로 바꿔야지만 확장이 되고 코드를 안 건드릴 수 있다는 거지. 문이 되면 곤란해. 문은 우리가 타이핑 쳐서 세이브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값으로 바꾸면 된다는 거지. 그럼 우린 더 이상 로더를 안 건드려도 돼. 값만 추가하면 돼. 여러분들 이거 제가 손을 추가해서 그렇지 이거 뭘로 보이세요? 제이슨을 확 밀어넣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냥. 그렇죠? 네, 제이슨 확 밀어넣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값으로 바꾼다는 건 굉장히 다른 뜻인 거고 우리는 드디어 뭘 할 수 있다? 미래의
더 많은 확장자를 지원하도록 코드를 지연시켜서 작성할 수도 있고 업그레이드를 할 수도 있고 업데이트를 할 수도 있고 플러그인 확장자를 넣을 수도 있고 더 많은 상태로 풀거나 개발자의 일부 코드를 안전하게 위임할 수 있게 된다. 그렇죠? 제가 여기까지만 짜고 더 이상 못 짤 필요가 없어요. GitHub의 나머지 확장자 처리기를 제가 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한테 쫙 나눠주면 돼요. 그렇죠? 혹은 미래의 나한테 나눠주면 돼요. 내일에 내가 짜라. 나 오늘 그만하고 싶다. 여러분도 코드 짜다 보면 오늘 그만둘 수가 없죠. 왜? 내일이 두려워. 오늘 이거 끝내자는 두려워. 근데 안 두렵잖아요. 그쵸? 나 MD는 지금 처리하기 싫으니까 내일 MD 하고 여기다 추가하면 되지. 굉장히 달라졌죠. 코드가 격리 구간이 생겨서 격리된 부분과 아닌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코드를 따로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격리 구간이 없기 때문에 전체 코드를 한 번에 바라봐야 했다면 이제는 진정한 의미에서 격리 구간이 생겼기 때문에 따로따로 짤 수 있게 된 거죠. 나눠서.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거의 결론으로 이게 왜 나왔을까요? IBM 360 이후에 멤버스 미신 아저씨 그 컴퓨터 시스템 이후에 컴퓨터가 점점 대형화되면서 한 명의 신 같은 프로그래머가 짤 수 있는 코드의 양을 물리적으로 벗어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다 같이 개발하는데도 안전하게 나눠줄 수 있는 격리 구역을 만들 방법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때가 언제냐? 60년대예요. 그때 이 방법들은 다 나온 거예요. 일단 이렇게만 짜도 야 팠어 니네들 너 XML 팠어 너 HTML 팠어 너 이미지 팠어 이렇게 나눠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걱정도 안 할 거 아니야. 망가뜨릴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방법이 나온 거예요. 그때. 이렇게 되면 우리 모두 전원의 파워를 이용해서 순식간에 70개의 파서를 포함하고 있는 라우터 테이블을 만들고 GitHub에 있는 거의 모든 파서가 다 돌아가는 거의 모든 확장자가 잘 보이는 뷰어를 만드는 데 성공하겠죠. 그렇죠? 일주일 만에 우리 모두가 협업해서 GitHub상에 있는 거의 모든 확장자를 지원하는 뷰어를 만드는 게 껌이라는 거예요. 진짜 진정으로 병렬된 파워를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공업사회가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이게 다 공업화돼서 이런 거예요. 공돌이들이 공업화된 이 생산성을 얻으려고 다 이 방법론을 나누고 그러니까 컴퓨터 공학인 거예요. 그 공짜가 뭐겠어요? 인더스트리얼이란 말이죠. 어떻게 하면 인더스트리얼하게 만들까? 개인 취미 생활이나 개인 취향이나 개인 역량을 넘어서 인더스트리얼 표준으로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끌어올릴까? 이게 이 모든 거의 출발인 거예요. 그래서 발생 가능한 경우의 수를 값으로 기술한다. 값으로. 이게 테마인 거예요. 소유 위임을 통해서 코드의 분산을 정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 동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면 if문에 대한 분기는 문을 계속해서 값으로 바꿔주는 것으로서 대체한다. 디자인 패턴은 다른 관점에서 보면 if문을 제거하기 위한 패턴을 오늘 배우신 거네요. 뭐죠? 템플릿 메서드 패턴과 스트래티지 패턴. 더 나아가서 상태 패턴이라는 게 있거든요. 얘네 세 개는 if문을 제거하기 위한 패턴이에요. 포문을 제거하기 위한 패턴도 있겠네요? 있죠. 뭐 있죠? 이터레이터 패턴, 컴포지트 패턴, 비지터 패턴 이거 다 포문하고 파일문이 제거되겠네요. 포문 돌다가 if문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지? 마치 함수에 있는 배열에 있는 썸이나 에브리처럼 어떻게 하면 돼요? 데코레이터 패턴이나 혹은 체인 오브 리스판서빌 패턴을 쓰면 그 문들이 제거되고 값으로 바뀌겠네. 뭐 이런 느낌이죠. 그 관점에서 보면 절차적인 부분들을 감싸가지고 값으로 하고 싶어. 이거 한 다음에 저거 한 다음에 이거 한 다음에 이게 굉장히 귀찮아. 어떻게 하죠? 커미트 패턴으로 만들면 되겠네. 혹은 미디에이터를 쓰면 되겠네. 여러 개의 객체들을 조립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빌더 패턴이나 파스트 패턴을 쓰면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문으로 구성해야 됐던 것들을 다 값으로 바꿔서 대체하고 싶은 거예요. 문으로 구성하면 다 다시 짜야 되니까. 짜면 일단 건들면 세이브를 하는 순간 전체 회귀 테스트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겁나잖아. 근데 이 방법으로 쓰면 무식한 전체 회귀 테스트를 안 해도 확신할 수 있죠. 아니 내가 이거 잘못 짰으면 MD가 깨졌겠지. 설마 이미지가 깨질까? 그렇죠? 확정이란 말이에요. 왜? 격리 구역이 메모리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회귀 테스트를 안 해도 안심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해주면 좋지 누군가. 그렇죠? 해주면 좋지만 안 해도 괜찮아. 안 해도 괜찮아. 그래서 테스트 주도 개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자면 디자인 패턴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긴 한데요. 핵심은 이거예요. 맨날 슬픈 얘기인데 좋은 코드는 테스트 코드를 짜도 괜찮지만 나쁜 코드는 테스트 코드를 짜도 소용없어요. 되게 슬픈 얘기죠. 나쁜 코드에 테스트 케이스 100개가 달렸으면 어떻게 되죠? 100개의 테스트가 통과한다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요. 101번째에서 깨질 거니까. 200개의 테스트를 걸어도 소용없어요. 200개만 통과하는 거예요. 201번째에서 깨질 거거든요. 이게 나쁜 코드의 특징이에요. 좋은 코드는 10개의 테스트를 통과하고 11번째가 와도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원래 코드의 내구성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내구성 어떻게 결정된다? 격리로 결정되네. 격리로. 격리 수준을 어떻게 높일까로 코드의 내구성이 결정되고 변화에 얼만큼 견고한지를 결정하는 거네. 견고하지 않은 코드는 테스트 케이스를 아무리 붙여봤자 어떻게 통과시켰을까요? 안에 문을 추가해서 if를 들이다 추가해서 통과시켰을 거 아니에요. 따라서 if가 추가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경우의 수가 나눠지기 때문에 진리표를 그리고 접목하지 않았던 이상은 다른 케이스가 들어오면 무조건 깨진다. 그렇죠? 진리표 얘기는 또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어쨌든 그래서 로더의 코드를 변형하지 않고도 수많은 케이스를 처리할 수 있는 그릇인 라우터와 라우터 테이블의 개념을 이용해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까지 해서 오늘 워밍업을 했죠. 결론. 상태에 대한 분기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 분기가 필요했으니까 나왔는데 그게 사라질 리가 있나. 원래부터 이미지 파일도 있고 MD 파일도 있는데 if가 사라질 리가 있겠냐고. 없죠. 정의 시점에 제거하는 방법은 있다. 하지만 민폐를 끼치면 되는 거죠. 아씨 나는 모르겠고 니네들이 나중에 알아서 해라 이거죠. 그렇죠? 네. 분기수만큼 객체를 만들고 실행 시점의 경우의 수를 공급하도록 밑에 레이어로 밀어버리면 된다. 이거 기본적인 철학이에요. 여러분도 개발할 때 이렇게 하시세요. 나는 내가 할 만큼만 하고 미래의 팀원들이나 나에게 밀어버려야지. 이게 굉장히 바른 자세라는 거야. 이게 파렴치한 자세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 자세를 고수하도록 하세요. 개발의 원칙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자세인 거예요. 우리의 원래 자세 자체가 바른 자세야. 우리는 할 것만 하고 나머지 밑에 애들이 해주겠지. 이게 바른 자세라니까. 객체지향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정의 시점에 지금 정의하고 있는 저잖아요. 어떻게 하면 밑으로 미룰 수 있을까만 연구하라는 거야. 진짜로. 그게 바른 자세니까. 나는 내가 짠 건 앞으로도 안 변하게끔 어떻게 짜지? 밑에 놈들이 밀어서 알아서 할 수 있게끔 내 걸 견고하게 짜면 되는구나. 이게 바른 자세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물론 회사 가서 말로 흥담해 하시면 안 돼요. 혼자만 마음속으로 생각해서 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바른 자세다. 그래야지 미래에 내가 해결할 거고 미래에 내는 뭐죠? 냉동인간이 깨어났을 때니까 과학기술 발전하고 할 기분도 더 들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연봉도 올라있는 애들이 올라갈 거고 여러분들 신입사원보다 점점 연봉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돈 많이 받는 애들이 처리하도록 미릅니다. 실행 시점으로 분기를 옮겨지긴 했지만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장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장점. 내 시점에는 경우의 수를 몰라. add md, add jpg, add 뭘 할지 몰라. add xx를 할지 미친놈이 add avi를 할지 add 뭐 mp4를 할지 몰라. 모르지만 몰라도 돼. 따라서 게임업계는 기본적으로 이 전략을 사용합니다. 아니 내가 지금 게임 막 패치했는데 무기가 30종인데 나중에 100종이 될지 200종이 될지 어떻게 알아. 몰라도 돼. 나중에 업데이트 되니까. 그렇죠? 나중에 업데이트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정의 시점에 그 경우를 처리하는 방법도 몰라도 돼. 이거 더 중요해. 내 게임에는 미래에 도끼가 없지만 도끼가 나올 거야. 그럼 도끼가 어떻게 사람을 베는데 몰라. 그것까지 몰라도 된다는 거야. 도끼도 몰라도 되고 도끼가 어떻게 할지도 몰라도 돼. 그렇죠? 굉장한 장점이죠. 굉장한 장점입니다. 그래서 재빨리 프로토타입이 등장하게 되고 실제로 만질 수 있는 코드가 바로 나오게 되고 이 코드의 기능만 점진적으로 추가되면서 심지어 안정적으로 추가돼요. 본체가 안 바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개발 방법론상 애자일하고도 들어맞고 이걸 이용하면 처음에는 뼈대밖에 없는 애에 다리가 붙고 바퀴가 붙고 팔이 붙고 이런 걸 경험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구조를 제공하게 돼요. 여러분들 개발이 애자일에 실패하고 마일스톤마다 밤새고 새로 만들고 있다면 팀 내에 객체지향에 대한 이해가 있는 리더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절차적으로 만들고 맨날 다 갈아엎고 그러니까 스케이트보드 만든 다음에 자전거 만들 때는 스케이트보드 갖다 버리고 또 자전거 만드는 거예요. 스쿠터 만들 때는 다 갖다 버리고 또 스쿠터 만들겠지. 애자일이 되지가 않죠. 어떻게 되죠? 그런 팀들은 애자일 마일스톤을 갈 때마다 팀이 피폐해져서 한 3번째 마일스톤을 가면 팀원이 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튀기 시작하죠. 왜? 맨날 갈아엎고 다시 만드니까. 이 구조에서는 점진적으로 풍성해지고 있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안 되는 팀인데 애자일을 하고 있으면 애자일을 그만두셔야 돼요. 팀 내에 충분히 객체지향의 확장 원리를 이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다라면 마일스톤을 진행하시면 안 돼요. 죽어요. 다 나갑니다. 회사 해체돼요. 그래서 이게 계속 말씀드린 안타까운 얘기라고 했죠. 잘 짜는 놈이 잘 짜면 테스트 필요 없는데 테스트하면 더 좋고 못 짜는 놈 테스트 아무리 걸어도 계속 나쁜 코드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에자일 누가 만들었죠? 익스트림 프로그래머는 켄트백이 만들었잖아. 다들 지 같은 줄 알고. 기본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실천하려고 그러는 이 모든 이 소프트웨어 공학의 실천 이론들은 다 그 사이코 같은 놈들이 만든 거야. 다 지 같은 줄 알고. 우리는 안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익스트림이나 뭐가 됐든 스크럼이나 뭘 하려면 그 안에 켄트백이 와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코드를 켄트백으로 짜야 돼. 그래야지 이게 성립한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누군가는 이렇게 짤 수 있어야지만 계속 여러분들이 이 에자일을 돌릴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이 구루들이 만들어낸 개발 방법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팀 내 그 천재가 있냐고. 있으면 써도 돼. 없으면 마일스톤 3번째 주기째 다 나간단 말이에요. 다 전멸해요. 아니면 뭐 팀원 2명 우울증 걸려있고 장기휴가 3명 나가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 방법론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켄트백이 없었을 뿐이지. 진담입니다. 농담 같지만. 그래서 팀 내에 본인들이 인정하기에 이 레벨의 구루가 있어 이러면 하셔도 돼요. 어느 회사가 그럴까요? 원티어 회사들에 보면 막 구루들 넘치잖아요. 연예인들 넘치고 그 회사들은 해도 돼. 그러면 그 회사들이 이런 데서 발표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에자일 도입했는데 따라하시면 다 죽어요. 따라하시면 다 죽는다. 자기 팀 내에 얘는 왜 여기 있지? 네이버 가야 되는데 이런 애가 있으면 해도 돼. 이런 애가 있으면 해도 돼. 아니면 하면 안 돼요. 단점. 실행 시점에 경우의 수를 다 기술해야 되죠. 이거 어떻게 보완했죠? 라우터 테이블로. 근데 라우터 테이블에 우리가 빼먹고 애드 안 한 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런타임 에러에 빠지거나 컨텍스트 에러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안정성이 떨어지게 되죠. 런타임에 우리가 설정을 하는데 설정을 까먹었다고 프로그램이 죽는 거예요. 그럼 프로그램이 코드상의 안정성을 잃어버리고 런타임에 내가 어떤 코드를 넣냐 안 넣냐로 프로그램이 실패하거나 성공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 코드로 다 짰을 때는 코드가 확정돼 있을 때는 프로그램이 도는 거고 코드가 잘못돼 있으면 안 도는 걸로 안정성이 확보되는데 지금은 코드는 멀쩡한데 런타임에 내가 애드 2개 빼먹은 걸로 프로그램이 깨진단 말이에요. 런타임에 있는 이 기술을 빼먹은 걸로 프로그램이 깨지는 걸로 더 약해진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전에는 자바 컴파일 도면 그 프로그램이 안전한 거였는데 런타임 시점을 다 옮겼기 때문에 런타임 호스트 코드에서 뭘 안 한 걸로 그 프로그램이 깨진단 말이죠. 검사도 안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더블 체크를 다시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더블 체크하는 툴들은 보통 바깥쪽에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스프링 MVC로 웹사이트를 만들었어. 그럼 모든 라우팅에 해당되는 것들 검사한 건 아파치의 무슨 파라미터나 이런 걸로 다시 검사하잖아요. 바깥에서 검사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못 믿으니까. 만약에 그 라우터 테이블이 코드로 확정되어 있는 애였으면 믿었겠지. 그렇죠? 경우의 라우팅 케이스마다 다 클래스를 만들어놨으면 컴파일 됐으면 얘가 다 존재하는 거니까 믿었겠지. 근데 지금은 런타임에 라우팅 깨먹거나 XML에 뭐 하나 기술 안 했으면 깨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검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약해진 거예요. 런타임에 옮겼기 때문에. 두 번째는 실행 시점마다 알고리즘의 안정성을 담보해야 돼. 그 MD 파일을 얘가 만들어 왔어. 개판을 쳤어. 그래서 다 잘 도는데 MD만 로딩하면 프로그램 죽어. 얘를 죽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얘를 믿은 게 잘못이네. 얘가 프로그램의 중요한 파트가 된 게 잘못이네. 얘 잘 짜요. 근데 그러한 위험성이 이 코드 전체 안정성과는 굉장히 동떨어진데서 일어난다. 전체 코드 품질이 90%인데 얘만 70%야. 여기만 위크한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러면 코드 전체의 품질 균일성이 떨어져요. 이것도 약해지는 원인이에요. 그래서 런타임에 확장할 수 있는 자유를 얻은 것만큼 런타임의 불안정성도 얻었다. 딱 뭐죠? 게임이네. 게임 업데이트할 때마다 죽는 거랑 똑같네. 그렇죠? 그렇죠? 워드프레스 업데이트하면 다 죽잖아요. 그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장단점이 명확하게 존재한다. 확장성이 떨어지고 안정성을 심각하게 담보해야 되는 고안정성 프로그램이나 고가용성 프로그램들은 이쪽으로 오면 안 되겠죠. 여기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원자로로 통제하는 프로그램 만드는데 이렇게 만들었다. 근데 얘가 원자로 봉을 온도 측정하는 모듈을 얘가 공급했다. 이러면 우린 다 같이 폭발하는 거란 말이죠. 또 뭐가 있죠? 여러분들의 월말 급여를 계산해가지고 입금을 해줘야 되는 프로그램인데 얘가 마지막에 보너스 계산을 짰다. 여러분 보너스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전멸이란 말이에요. 이런 애들은 여기로 가면 안 된다. 이 확장성 있게 짜면 안 돼. 다 스태틱 타임에 코드 바꾸는 한이 있어도 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가야 돼. 런타임의 자유는 정적 타임의 불안정성을 의미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게 트레이드 오프가 있단 말이죠. 그럼 좋은 개발자는 뭐예요? 트레이드 오프를 파악해서 밸런스를 잡는 거네요. 예전에 커플링하고 그 의존성 얘기했던 것처럼 항상 이 밸런스를 잡을 수 있는 눈이 어려운 거예요. 원리는 다 나와 있지만 대부분 모순돼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확보한 막대한 런타임의 안전성으로 코드 베이스를 안 건드리는 이런 혜택을 얻는 거에 비해서
개별 로직에 대한 안정성이 런타임에 의존하는 트레이드 오프가 생긴단 말이죠. 좋은 개발자는 이거를 트레이드 오프를 어떻게 할지 밸런스를 잡아주는 거예요. 누가? 켄트백이. 켄트백 없으면 하지 마세요. 애자리. 이걸 잡을 수 있으면 켄트백이야 진짜. 그렇죠? 아 켄트백이 너무 머니까 지금 뚱하시잖아요. 걔는 다 네이버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 직원들 중에 굉장히 빼어난 애가 여기 있어. 뭐 사장 사촌이야 뭐 이런 애가 있어. 근데 얘는 안 갈 거야. 근데 얘 되게 잘해. 이러면 얘 설계를 기반으로 계속 이터레이션을 갈 수 있지만 아닌 사람에서는 다 헤매게 되고 다 절차 지향으로 빠지게 되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단점을 커버하는 다양한 추가 패턴을 사용하게 됩니다. 런타임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런타임에 너희들은 코드를 짜지 마. 런타임에 짜야 될 코드를 묶어서 객체로 관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러면 런타임마다 너희들이 설정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불안한 걸 좀 더 코드화시켜서 안정화시킬 수는 있어. 이게 바로 패턴이 패턴을 부르는 이유가 되는 거야. 패턴 자체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패턴이 다른 패턴을 이용해서 자기 패턴의 약점을 보완하지 않으면 약점이 되게 커지고 불안정해진단 말이에요. 자기의 불안정성을 감추기 위해서 자기가 불안한 파트를 커버하는 카운터 패턴을 다시 걸게 된다. 이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패턴을 그냥 번복만 할 뿐이지 안정성이 높아지지 않아요. 어떤 패턴을 쓸 때 어떤 패턴으로 카운터를 걸어가지고 안정성을 높여야 되는지를 이해해야 된단 말이죠. 이 패턴 쓰면 이런 게 문제가 되니까 아까 우리 애드로 추가했죠. 애드를 런타임에 추가하는 건 굉장히 위험해. 그러니까 우리는 팩토리나 파사드나 빌더를 써가지고 이걸 보완할 거야. 이 카운터 파트에 대한 이해가 있지 않으면 패턴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확장될지 몰라도 프로는 굉장히 불안정해진단 말이에요. 안 쓰는 거랑 비슷해지는 거죠. 각각 패턴의 약점을 보완하는 카운터 패턴이 또 있습니다. 걔네들의 결합으로 밸런스를 잡을 수 있게 돼요. 라고 고프 아저씨들은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잘 안 돼요. 잘 되면 켄트백이다. 자, 오늘은 제가 숙제를 미리 2개를 가져왔어요. 첫 번째 숙제는 소유 기반으로 바꿔라. 소유 기반으로. 아까까지 전략 패턴에다 커맨드 객체 섞어가지고 최종적인 코드의 GitHub은 뭘로 돼 있었냐면 상속 기반으로 돼 있었던 걸 소유 기반으로 바꿔라. 네. 여기 소유 기반의 코드를 구현하되 강의에 있는 전략 함수 대신에 전략 클래스를 이건 문제가 달라고 거구나. 전략 함수 대신에 전략 클래스로 바꾸라는 문제네요. 그렇죠? 아까는요. 여기 셋파서를 할 때 함수 집어넣고 인자 집어넣었잖아요.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강제로 제가 이런 전략 객체를 만드는 숙제를 낼 거예요. 전략 객체를 받아서 전략 객체한테 해결을 보게 하세요. 그렇죠? 아까까지는 되게 유연한 함수와 인자들의 커맨드 객체를 넣었다면 지금은 좀 더 딱딱한 전략 클래스를 직접 구현해서 걔 인스턴스를 집어넣도록 구현을 바꾸세요. 첫 번째 과제고, 두 번째 과제는 좀 더 어려운 건데 라우터 테이블이 1단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라우터를 배우셨기 때문에 라우터의 라우터를 쓸 수 있다는 개념에 도달하셔야 돼요. 이걸 이용하면 다중 라우터 테이블이라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라우터를 타고 들어왔더니 이 안도 사실은 라우터였어. 추가 정보로 또 라우팅을 타. 또 추가 정보로 또 라우팅을 타. 이게 뭐죠? 이게 바로 인터넷 IP의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성하고 사용하고 계시는 이 인터넷은 바로 이 라우팅 테이블의 연속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럼 라우터 테이블에서 라우터 테이블로 패킷이 이동할 때마다 거기서 받을 수 있는 라우터가 부여해준 고유한 패킷 번호가 있기 때문에 다음번 추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무한 라우터를 타고 여러분들 인터넷을 쓰고 있는 거죠. 프로그램에서 똑같은 원리를 쓸 수 있어요. 라우터 안에 라우터를 다시 재배치해서 그 라우터별로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코드를 이용하면 아까는 로더의 확장자가 라우터 테이블이었는데 지금은 로더에 뭐부터 등록하고 있죠? 레포지토리를 등록하고 있네요. 이미 레포 수준에서 라우터가 나눠진 거죠. 레포별로 74에다가 얘를 더했고 74에다 얘를 더했다면 레포를 79를 더하고 79에다 또 등록하고 있죠. 2단 라우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레포지토리도 여러 개 쓸 수 있고 레포지토리별로 확장도 여러 개 쓸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밑에 사용하는 코드를 보면 74에게 얘를 로딩해줘. 79에게 얘를 로딩해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한 라우팅 테이블 과제를 내시면 멘붕에 빠지니까 2단 라우터 테이블로 2단을 정복하시면 n단도 정복할 수 있어요. 언젠가는. 그렇죠? 그래서 요거 두 번째 과제로 낼 거예요. 그래서 다중 라우팅 테이블과 아까 전략 객체를 함수로 대체했었는데 제대로 된 전략 객체를 만들어서 처리하는 거. 이 두 가지 과제를 낼 테니까
처리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